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18학번 이동주입니다. 저희 조는 e스포츠 산업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 도출이라는 주제로 이번 스포츠화법 조별과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것을 목표로 이번 발표 저와 박현명 학우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왼쪽 자료화면은 하태경 국회의원이 공개한 어떤 선수의 계약서입니다. 유명하다면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계약서인데요. 이 밑줄 친 부분 중 일부를 좀 읽어보신다면 을은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지적재산권 개발에 투자한 비용 전부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혹은 갑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즉시 5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건이 갑과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같은 갑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의 조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독성을 위해 전체 계약서의 내용을 넣지는 못했지만 이외에도 을이 선수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면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계약 해지 후에는 1년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 달 이상 입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의 조항이 삽입되어 있던 것을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갑 측이 자의적 혹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꼬박꼬박 연락을 받아야 하며 수익 분배 또한 비정상적인 이러한 계약서는 어떻게 해서 탄생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계약서가 가져온 파장 혹은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조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 계약서의 주인공인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그리핀 구단 간에 발생한 사건, 통칭 카나비 사건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카나비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2019년 말 카나비 서진혁 선수는 자신이 임대선수 소속으로 활약했던 중국의 징동게이밍이라는 e스포츠 구단으로부터 자신들의 팀으로 완전 이적을 하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진혁 선수의 원 구단 그리핀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리그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허가되지 않은 사전 접촉, 통칭 템퍼링이라고 주장하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서진혁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협박으로는 평생 선수 생활을 못하게 만들겠다 혹은 구단에서 1년간 갇혀서 100만 원만 받게 될 거다 라는 협박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협박을 통해 그리핀 구단 측은 서진혁 선수에게 기존의 완전 이적을 제시했던 징동게이밍과의 단연 계약을 강요합니다. 그 계약의 계약서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갑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통해 그리핀 구단은 이적료로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줄 알았던 해당 사건은 이후 해당 구단에서 감독직을 맡았던 김대호 전 감독과 구단 간의 갈등에서 벌어진 폭로로 수면 위로 떠올랐고 하태경 의원의 공개적인 관심 등 여러 연관된 사건을 통해 화면에 나온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되게 된 사건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됐던 걸까요? 우선 템퍼링을 이유로 2000년생 당시 미성년자였던 카나비 서진혁 선수에게 협박을 가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핀 구단 측은 미성년자였던 서진혁 선수에게 선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1년에 100만 원만 받겨주겠다. 라는 식의 말로 협박하고 그를 통해 그리핀 구단이 원했던 중국의 징동 게이밍과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건의 진상규명에 나섰던 하태경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시 이는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최대 징역 10년 이하, 해외로 약취 유인했을 경우 최대 15년 이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하태경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 또한 당연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계약서 말고도 여러 장의 계약서가 추가로 공개됐었는데요. 그 내용 중에는 선수가 역량이 부족하다고 구단이 판단했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선수로서 역량 부족의 기준이 뭘까요? 구단이 그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도 되는 걸까요? 그 외에도 개인 사유로 30일 이상 입원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명백한 조항 등 해당 계약서가 구단의 자의적인 해석이 절대적인 효력을 가지게 하는 구단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이며 선수에 대한 보호는커녕 선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데 일조하는 계약서라는 것에서는 사건 당시 많은 법조계 혹은 스포츠계 인사들이 동의한 바 있습니다. 에이전트의 쌍방대리라는 점 또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을 보다 보면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되고 있는 동안 선수의 에이전트는 무엇을 하였단 말입니까? 선수의 에이전트는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카나비 서진익 선수의 에이전트를 담당한 회사는 그리핀 구단의 법률 대리를 담당한 회사와 대표, 직원,
심지어는 사무실까지 같았습니다.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는 뜻입니다. 대리인이 한 층만 대리한 게 아니라 양측 모두를 대리한 것인데 이는 변호사법 31조 수임 제한을 위배하는 쌍방 대리 소지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템퍼링과 동일하게 리그가 불법으로 공인한 3년 이상의 단연계약 체결, 해당 계약 체결 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부재 등 여러 가지 법률적 이슈가 이 카나비 사건 단 한 건에서 복합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카나비 서진혁 선수 한 명의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날 뻔한 이 사건은 다행히 해당 계약서가 파기되고 선수가 정식으로 진동게이밍과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 e스포츠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2020년 9월 3일 시행된 이 표준계약서에는 미성년자가 많은 e스포츠 선수들에게 적합한 보호를 제공하는 조항과 그들에게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적인 조항들이 들어간 계약서입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 계약에 있어 제대로 된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에이전트를 선임하는 e스포츠 선수들의 수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여론에서는 이 사건 이후 선수와 구단에 대한 계약에 관심이 높아져 매년 스토브 리그 때마다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이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카나비 사건이 개인에게는 비극이 될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지만 전체 산업에 있어서는 제도적, 사회적 성장의 발판이 된 하나의 계기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표준계약서, 에이전트 선임의 증가가 과연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근본적, 직접적 해결 방안이 될 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저희 조가 직접 현장 의견을 들어가며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문제였던 걸까요? 그에 관해서는 저희 조의 박현명 하고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이어가게 된 박현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나비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는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최종 발표하였습니다. e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e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 합의서 등의 세 가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요. 주요 내용은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이나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의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 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 요구 기간 30일 부여,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등의 선수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농심 레드포스 이윤묵 사업팀장님과의 인터뷰 중 표준 계약서는 기준이 되는 계약서일 뿐 특정 조항에 대한 강제력이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샘플일 뿐 선수들에게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항들을 캐치할 수 있는 에이전트의 선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에이전트의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1군 선수들이 활약하는 LCK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LCK가 아닌 아마추어 리그나 하부리그까지는 효력을 끼치는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한 팀들은 선수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카나비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이지만 표준계약서는 샘플 계약서로 사용하되 각자 상황에 맞는 필요한 옵션들을 부속 합의서에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소 조항을 캐치하기 위한 에이전트의 선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의 역량이 중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현재 e스포츠 업계에서 에이전트들이 세무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선수에게 설명하고 구단과 협의를 보는 사례가 팽배합니다. e스포츠 업계에서는 현재 에이전트의 자격을 규제하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에이전트가 세무적인 지식이나 법적인 지식이 충분한지를 선별하기 위한 에이전트 평가 절차나 등록 절차가 없는 상태이며 에이전트의 자격을 규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에이전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의 구체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할 뿐더러 e스포츠에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맥과 정보를 활용하여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과자를 규제하는 등록 규제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테크엠 이소라 기자님과의 인터뷰 중 선수의 권리만을 보장하기보단 구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e스포츠 강국으로 발전하며 높아진 선수 연봉으로 인해 이를 감당하기 힘든 구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카나비 사건이 이슈화되며 구단을 강자, 선수를 약자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수 수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고 국내 e스포츠 구조상 적자 선수들의 연봉을 커버하기엔 자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를 보면 선수가 팀 구성에도 관여를 하는 경우들도 존재했습니다. 구단과 계약을 하는 선수가 자신이 원하는 다른 선수와 같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구단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인데요. 구단 입장에서는 인기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이러한 조건까지 들어주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롤은 팀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룰이 지켜지지 않으면 팀워크가 와해되는 순간 팀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서도 구단의 적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며 표준 계약서에 추가되는 부가 옵션들을 악용하는 선수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카나비 사건 이후 이슈화된 e스포츠 산업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분석과 후속 조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조는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아직은 급격히 성장 중인 시장인 것을 인지하여 전통 스포츠가 밟아온 절차들을 벤치마킹한 e스포츠형 에이전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프로야구의 경우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서 KBO 리그 대리인 규정, 야구선수 계약서, 협정서 등의 총 4과목의 공인 절차 자격 시험을 진행하며 파산 선고자, 신용불량자,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자, 구단의 감독, 코치, 선수, 임직원 등은 선수 대리인을 할 수 없는 규정 또한 존재합니다. 야구 또한 초창기 에이전트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는 인맥,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다고 합니다. e스포츠는 이러한 전통 스포츠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게 명문화된 에이전트 선발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LCK는 현재 에이전트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에이전트 신고제는 에이전트로 활동하기 위해 LCK에 신고를 하고 LCK는 이들에 대한 범죄 사실 여부 등 검증을 거치는 최소한의 조치인데요. 당장에 필요한 조치로 시작하여 결국엔 한국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에 준하는 에이전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스포츠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스포츠로서 위상이 격상된 만큼 정통 스포츠에 준하는 법과 제도, 시스템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사점을 끝으로 스포츠화법 팀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영상 뒤엔 인터뷰에 참여해 주셨던 테크엠 이소라 기자님, 스폰서로 김민규 기자님의 쿠키 영상을 첨부했으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마다 운영되는 게임단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다 다르고요. 이게 과연 하나의 그 룰로 통제가 될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예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KBO의 역할을 게임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즉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라고 봐도 좀 무관한데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욕설을 한다든지 뭐 선수가 채팅창에 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선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게임사 라이엇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집행하는 집단이 법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요. 그 에이전트 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동의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 또 뭐 진짜 법제화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것도 좀 약간 물음표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야구든 배구든 축구든 그들의 에이전트의 그 활동 같은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회법이 제정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이건 그래서 결국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했듯이 종목사가 다 다르고, 종목이 다르고, 선수가 다르고, 게임 단질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에이전트를 규제하는 법은 필요하고요. 에이전트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사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좀 더 많이 논의하고 의논하고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많이 계속 가져주신다면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가 뭐 이미 커진 시장이 아니라 아직도 커가는 큰 시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좀 일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같이, 저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또 해야 또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 선수들이 정말 마음껏 쓰는 모든 종목에서,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진짜 나 e스포츠 선수야 당당하게, 뭐 나 야구 선수야처럼, 야 나 e스포츠 나 선수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으로서 하나의 자부심,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